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2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대형마트의 실적이 기대 이하여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거죠. 이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어제 여러 선진국 중에서 우리 법인세율이 아주 높은 축이다,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최고 세율이 높아 보이지만 이런저런 공제 다 빼주고 나면 실제 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단견에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 비율 조정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맞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또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루나 테라 이 얘기겠죠? 또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물가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내고 있느냐, 실질 실효세율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또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공급망을 관리한다고 하고요.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연장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했었죠.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코스닥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다.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증시 들렀다가요. IT발전소 열리는 날인데 한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그 빅테크들이 지금 왜 고전할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 전망도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예술발전소도 열리는 날인데요. 전 세계에서 경매 가격이 가장 높았던 탑5 작품은 뭘까요? 그리고 이 작품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최근 미술시장의 트렌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받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조환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최근에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잠재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루나테라 비롯해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다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도 빨라지고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금융권 유동성 리스크하고 내부 통제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취임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첫 일정으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고요. 이날 오후에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은보 금감원장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과도한 위기의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의 건전성, 자본 적정성 지표 등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각종 대외 변수로 위기가 현실화되면 그 파급 효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당장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안정적으로 물가가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이에 금감원은 위험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시장 상황을 좀 관망해야 될 일이 현재까지는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국책연구기관이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좀 높여 잡았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KDI가
발표한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8%를 기록하고 물가 상승률은 4.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날 이 KDI가 내놓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4.2%는요. 주요 기관 예측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제시한 4%보다도 0.2%포인트 높은데요. 이 전망치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는 보기 드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물가 상승률이 4%를 웃돈 해는 2001년에 4.1%, 2008년에 4.7%, 그리고 2011년 4%세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KDI는 이번 추경이 물가를 0.16%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추산을 했는데요. 앞서 이 추경 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0.1%포인트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할 것으로 봤는데요. 내년에는 원유 도입 단가가 좀 하락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반면에 한국 경제는 투자가 위축되지만 민간 소비가 반등하면서 2.8%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조금 낮춘 수치인데요.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소비 여력이 그나마 믿을 만한 구석이다라고들 했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 폭락한 것도 역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 여력이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이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거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 시절에 발의를 하기도 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도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출범 전부터 법인세 인하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과 과표 구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법인세법을 개정해서 과표 구간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과세 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고 이 구간에서 세율 25%를 적용을 했는데요. 종전대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도 3개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추 총리 대행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자격으로도 꾸준히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해 왔는데 이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는 최고 세율을 20%까지도 낮추고 과표 구간을 2개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세수가 좀 줄어들 테니 기획재정부도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 344조 1천억 원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 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입 기반 확충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남는다고 한 초과 세수에서도 거의 절반이 법인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의견을 조정해 나갈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일부 품목에 한해서 잠깐 동안 제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식용유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정부가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매에는 그래도 불편이 없게 할 수 있다. 네. 어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식용유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농식품부는 기업과 협력해서 이 식용유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 가격 불안 심리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양을 미리 구매하는 상황이 완화되도록 관리해 가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관련 업계와 민간 회의를 매주 1회 이상 열고 식용유 수급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도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 유통 과정에서 교란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대비해서 이 각 기업 차원에서 발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식용유의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업계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관련 할당 관세 등 이런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원당 이런 거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할당 관세 이런 걸 조정해서 한시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도 했는데 사재기가 값을 더 올립니다. 그래서 좀 공급 상황을 보시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월세 신고제가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올해 1년째입니다. 계도 기간이 또 연장되나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가 오는 원래는 31일까지였는데 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장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데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법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당초 정부는 시행 1년간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정했는데 이를 연장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왜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이유는 좀 다양한데요. 계도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규 계획자가 아니거나 직거래를 할 경우에 제도를 몰라서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거고 또 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확 올려버리는 이런 꼼수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꾸준히 있었거든요. 네, 이를 고려했다는 분석인데 그리고 지자체의 단속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상 그 새 정부가 출범 전부터 임대차 3법을 완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언급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높습니다. 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당장은 법 개정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증시 참 지금도 저희 유튜브로 오늘 주식시장을 보니까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러시군요. 오늘 상황이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내 증시가 대외 변수 때문에 출렁이는 일이 참 많았는데 이 와중에도 그 나홀로 코스닥 시가총액 2등까지 올라간 회사가 있다는데 이 회사는 어떤 호재가 있었습니까? 네, 실적 호재라고 하는데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LNF의 얘기입니다.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이른바 테슬라 수혜주라고도 불리는데요. LNF의 시총은 18일 종가 기준으로 8조 9,105억 원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 LNF는 장중 한때 6%대로 급등하면서 25만 4,3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지난 3월 15일 장중 최저가 16만 5,300원과 비교하면 두 달 새 50%가 오른 겁니다. 아니 이런 하락장에서 이 회사는 돈을 잘 버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이 LNF의 호실적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고객사인 테슬라의 생산량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건데요. LNF는 17일 공시를 통해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3%나 증가한 5,536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5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 평균치를 웃돌았는데요. 그야말로 깜짝 실적입니다. 여타의 위탁 제조 업체와 달리 테슬라로 인한 수요 강세가 이어졌고 이 환율 상승세가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이 LNF 분석 보고서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승하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 어떤 회사가 잘 나간다 이거 너무 또 여기에만 혹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향후의 전망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증시에서 냉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됐죠. 마스크 밖에서는 벗는데 실내에서는 그리고 사람 많을 때는 써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계속 지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은 걱정돼서 안녕하지 못한 분들도 제법 계실 것 같아요. 간밤 뉴욕 증시 왜 그랬습니까?
예, 저도 자고 일어나서 이 숫자를 보고서 참 암담했었는데요. 그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대략 4.7%대 급락, S&P 500도 4.0%대 급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그야말로 폭락세를 겪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초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실적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25%가량 폭락을 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시장에 확대시킴에 따라 장중에 이른바 투매 현상을 유발하면서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타겟의 실적 쇼크로 인한 주가 급락은 다른 소매 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도 어제 6.8%대 급락을 했고요. 또 아마존도 7.2%대 급락하는 등 전반적인 소매 업종들의 심리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밤 또 눈에 띄는 종목은 테슬라를 꼽을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S&P 500이라는 데서 ESG 지수를 산출을 하는데, 테슬라는 원래 이 ESG 지수 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P 측에서 테슬라를 이 지수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수에서 제외됐을까를 살펴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주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종차별 문제, 또 저탄소 전략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 ESG 평가 점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끝내 뺐다라고 이렇게 S&P 측은 밝혔고요. 역시나 이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엑선모빌과 같은 석유 기업이 ESG 지수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사기고, 또 기업의 ESG는 악마의 화신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논란이 더 있었습니다. 역시 설전에서 지지 않네요. 악마의 화신 이런 단어를 CEO가 직접 사용한다. ESG라는 게 우리가 한동안 얘기하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환경하고 사회적 책임. 예, 맞습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이거의 앞자리를 따서 이제 ES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경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지수에서 쫓겨났더니 테슬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런데 테슬라는 알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형마트 타깃이라는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지수가 급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미국의 소비가 좀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실제로 기업단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타겟의 실적 같은 경우도 봐도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었고요. 또 2분기에 대한 그 실적 전망도 생각보다 어둡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의 CEO도 그 이야기를 하기를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예상보다 높은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 이러한 것들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의류 및 가정용품 같은 이제 주요 소비재 품목들에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향후 어두운 실적 전망을 제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이제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가격 전가라고 하죠. 소비자들한테 이제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수익성을 보존하려는 전략을 시행했었는데, 지금 그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 타겟 실적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경기 냉각 혹은 침체까지 유발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다시 한번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가 그때그때 해석을 달리 해왔단 말이에요. 언제는 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가 좀 위축될 것 같으면 연준이 그러면 불안하니까 금리를 빨리 못 올리겠지? 신난다. 이래서 지수가 올라가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향후의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예, 저희도 그냥 계속해서 그 지표들이나 이 숫자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조금 그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미국 CEO들의 최근 조사를 보면은 이제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 대기업 CEO 1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부분 다 응답자의 88%가 향후 미국은 침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단위나 이제 소비자 심리 측면에서는 다들 침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가운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용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뒤처졌던 이연 수요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ISM 제조업 지수나 OECD 경기 선행 지수 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데이터들은 침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그 침체 논쟁 자체는 이어지겠지만 실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5월 소비자 물가나 또 5월의 주요 소비 데이터들, 그리고 6월 FOMC와 같이 단기적으로 관련 이벤트들을 확인을 해야 나가면서 증시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 지수 관점에서 봤을 때 연저점 이하로의 주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의 2%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 전거래일 충격이 국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관없이, 중소형주도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 이런 쪽 그 대형주들은 나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게 현재의 흐름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은) 빅테크의 한 해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때 아마 증시에 들어오셔서 빅테크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 생각한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성장 특수를 누렸던 국내외 빅테크 회사들 1분기 실적 보니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는 여기까지인 건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 빵의 시대가 저무는 거냐, 이거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보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좀 엿보겠습니다.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꼼꼼하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님, 우리가요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사담을 하면서 이제는 예측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심스럽다라고도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실적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했던 고성장은 좀 마감을 하고 성장세가 이제 주춤해졌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업체들마다 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상황은 다른데 1분기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좀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도 좀 견고했고 그 주가 하락도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넷플릭스나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또 실적도 이렇게 좀 예상 밑으로 밑돌았고 주식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좀 양극화가 좀 두드러졌고요. 국내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카카오와 그 네이버로 대표되는 좀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어쨌든 기대치를 좀 밑돌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출 자체가 좀 한 20분기 만에 역성장을 좀 하면서 이제 좀 성장세가 좀 더 주춤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에 상당히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측면이라는 건데, 한동안 빵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5개 기업의 머리 글자를 딴 건데 아마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긴 해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시경제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도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도 좀 테크 기업들 나눠서 보면 이제 플랫폼의 파워를 좀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좀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회사들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플랫폼 파워를 좀 확실하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좀 외풍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덜 받았고 실적도 어쨌든 세 회사 모두 좀 그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좀 맞추는 이런 좀 성적을 좀 거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좀 플랫폼 파워가 약한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도 플랫폼이긴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파워는 없거든요. 그 이제 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본인들은 좀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 속에서 페이스북은 그냥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좀 서비스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네.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미디어.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이제 한 6개월 만에 70% 떨어졌거든요. 70% 떨어지면서 넷플릭스를 좀 테크 기업이 아니라 미디어 기업으로 분류하려는 좀 애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테고리 밖으로 내보내겠다. 네, 테크 기업이 아니다. 본질은 테크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크 기업의 관점에서 이제 넷플릭스의 뭐 비즈니스나 성장을 이렇게 좀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디어 관점에서 좀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요런 최근 1, 2분기가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가 넷플릭스가 조금 부진했는데 그 이후에 좀 넷플릭스를 미디어 기업으로 좀 이렇게 새로 바라보는 이런 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사정이 좀 다르다. 네. 이것도 재밌네요. 저는 가입자 많고 이용자 많으면은 일단 다 가두리 양식장에 다 모아놓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여기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구글, 유튜브의 경우에는 경쟁업체들이 제법 많잖아요. 네. 뭐 틱톡 같은 것들도 있고 네. 틱톡 이런 것들이 성장할 때 유튜브가 쇼츠로 내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그 틱톡하고 그들 간의 그 관계에서는 어떻게 승패가 좀 가려졌습니까? 좀 이제 구글이 쇼츠를 내놓은 게 작년 3월이고요. 이제 뭐 인스타그램도 또 틱톡을 겨냥해서 이제 또 릴즈라고 네. 하는 좀 기능을 좀 내놨는데 이제 뭐 쇼츠만 좀 예를 놓고 보면 작년 지금 한 4월 기준으로 올해 4월까지 이렇게 한 그 300억 뷰 정도가 수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조회수가 한 300억 뷰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작년 1년 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4배 이상 좀 늘어난 수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장은 했죠. 이제 성장을 했는데 뭐 페이스북 릴즈, 인스타그램 릴즈도 그렇고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어쨌든 명분 자체는 이제 틱톡 대항마로 이제 투입을 한 건데 네. 뭐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뭐 틱톡이 이제 뭐 릴즈나 쇼츠 때문에 뭐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뭐 아직은 듣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틱톡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어떤 규제 이슈, 이제 틱톡이 모회사가 여전히 좀 중국의 대형 인터넷 업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도 평가를 받고 있지. 또 구글이나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 내놓는 서비스들이 틱톡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앵글은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용호상박 시장에서 서로 자웅을 겨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존 얘기도 거론이 됐지만 네.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전반적인 증시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네.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그 주식들이 네. 이제는 증시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마존의 손실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번 분기 적자 규모가 한 100억, 30억 불 정도 난 걸로 좀 이제 파악이 좀 됐는데요. 그 작년 이제 흑자를 좀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거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 회사의 특징은 좀 굉장히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되게 고성장을 좀 초점을 맞추지 이익보다는 좀 어떤 매출 성장 이런 측면에 키워서. 이런 측면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뭐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흑자를 계속 내면서 고성장을 해오는 구조를 유지해오다가 이번 분기에 이제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성장세도 일단 좀 한풀 꺾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그 적자보다도 그 성장세 자체가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적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마존이 성장을 우선주의로 해서 빠른 성장을 좀 추구해왔던 이 모델이 한계에 좀 도달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아마존 주가가 좀 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좀 요인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쳤네요. 네. 그 빅테크 붐이 한김 사그라드는 그 와중에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더 클 수 있느냐 고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민이 중첩됐다. 근데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실적이 괜찮지 않았어요? 네, 뭐 구글까지 포함해서 이제 플랫폼 파워를 좀 갖고 있는 회사들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이렇게 좀 애정을 갖고 쓰는 서비스는 사실 많지 않죠. 뭐 윈도우라고 해도 우리가 PC를 사면 그냥 그게 깔려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대신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비즈니스는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부터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IT 인프라 이제 이거에서 좀 이제 성장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코로나19 이후로부터 이 기업들이 쓰는 IT의 그 솔루션, IT 소프트웨어의 어떤 패러다임이 기존에는 기업들이 그걸 다 구매를 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쓰는 패턴에서 이제 클라우드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이제 우리가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를 서비스로 쓰듯이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월 구독료를 내고 이제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거나 구독료를 내고 접속해서 쓰는 패턴으로 지금 패러다임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말하자면 그 세를 얻어서 네. 월세 내고 쓰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소유하지 않고 접속한다가 이제 하나의 기업들이 IT를 활용하는 이제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이 산하에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기업과 함께 이제 세계 시장을 거의 좀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쨌든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의 성장이 좀 주가 하락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타격을 좀 덜 받게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고 아마존도 사실 이제 회사 이커머스 부분은 좀 회의론에 많이 휩싸여 있지만 네. 이 AW 아마존 웹 서비스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은 1분기에만 그 영업이익이 6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네. 6조 원이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 네, 영업이익이 6조 원이고 그 아마존 전체 이익에서 사실상 이제 거의 뭐 핵심적인 역할을 이쪽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개인 사용자분들은 이런 뭐 AWS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지금 기업들이 IT를 활용하는 방식의 이 변화를 주도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좀 견고한 성장과 좀 증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객과의 접점이 없어도 B2B에서 네, B2B 사업 부분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좋았는데 네. 주가는 또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상하이 봉쇄 사태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봉쇄는 언젠가 좀 풀릴 텐데 현재의 주가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좀 오기 전에 저도 한 6개월치 이렇게 주요 테크 기업들 6개월치 주식을 이렇게 주식 변동을 한번 이제 뭐 보고 왔는데 사실 제가 뭐 주식에 깊숙이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편은 아니어서 뭐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애플의 주가 하락이 이제 6개월 전 대비 한 11%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한 70% 하락을 했고 메타가 40% 넘게 이제 하락한 거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폭은 이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 중국의 봉쇄 부분은 워낙 이제 애플이 중국이 애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향후에 리스크로 부각되는 측면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로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올해 해외 직접 투자가 올해 4월까지만 놓고 보면 한 26% 늘었다고 하고 그중에 50%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 그 애플을 이끄는 CEO가 아시다시피 이제 팀 쿡이라는 CEO인데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공급망 관리예요. 이게 이제 애플이 뭐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생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애플의 혁신을 글로벌에 퍼뜨리고 운영하게 할 수 있게 뒤에서 뒷받침한 거는 이제 팀 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이제 지금 공급망 자체는 뭐 이번 그 코로나 그 봉쇄 이전부터도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운영을 계속 하면서도 지금 신흥국으로 대표적인 신흥국이 인도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공급망을 계속 다변화하는 행보는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뭐 인도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한다고 해서 이게 봉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의 공급망 전략 자체를 좀 다변화해왔던 흐름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그 1분기 스마트폰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삼성하고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두 회사가 애플은 스마트폰 점유율이 늘었고 삼성도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점유율을 유지를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 제품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IDC라는 시장 조사 회사에서 내놓는 분석을 보면 공급망에서 많이 갈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플의 공급망의 경쟁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지금 봉쇄 자체가 좀 뭐 애플의 공급망을 좀 이렇게 뭐 근본적으로 흔들 수준이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공급망이 그렇게까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네, 근데 넷플릭스 같은 회사를 얘기할 때는 또 온도가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게 S&P 500 가운데 올해 최악의 실적을 낸 종목 이렇게 꼽히기도 했다고 해요. 네. 한때 넷플릭스가 얼마나 잘 나가는 그렇습니다. 주식이었습니까? 이게 불과 1년 전 얘기거든요. 네. OTT 업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뭐 넷플릭스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회사고 뭐 그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꼽히면서 성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 회사에서도 이제 광고 같이 OTT에 광고 안 붙이겠다고 할 정도로 뭐 아쉬울 게 별로 없었던 분위기였는데 그거는 플렉스 네. 맞죠? 우리 광고 없이도 갈 수 있다. 플렉스. 그 정도였는데. 작년 이제 좀 연말을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을 좀 뚜껑을 열어보면 뭐 매출이나 이익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이것보다도 가입자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가입자가 처음으로 줄었고 뭐 회사 측에서는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경기 변수였다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요인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게 구조적인 이제 좀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단 이제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넷플릭스가 참 그 광고를 하겠답니다. 이제 광고를 붙인다고 얘기를 이제 했고요. 약간 낮은 자세로 돌아왔군요. 네, 좀 말을 좀 바꾸면서 이제 뭐 올해 안에 아마 좀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넷플릭스 이외에 사실 다른 OTT 업체들도 좀 상황을 이렇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CNN 플러스라고 하는 OTT 서비스가 이제 그 뉴스의 넷플릭스를 꿈꾸면서 3월 말에 출시가 됐는데요. 한 달 만에 없어졌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좀 없어지고 지금 디즈니 같은 네. 경우도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는 나고 있는데 주변에 지금 압박이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광고에 관심이 원래 없다고 얘기를 했었다가 요즘은 이제 광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관심이 급하게 생기네요. 네, 지금 광고에. OTT 업체들의 수익성, 그 이익을 내는 측면하고 그리고 가입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측면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지금 OTT 업체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리고 OTT를 계속 가입자들이 보게 하려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OTT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시장에서 좀 조정이 있겠죠. 그리고 뉴스계 넷플릭스를 꿈꿨다. 뉴스를 그렇게 또 다시 보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한 달 만에 좀 접었고요. 예. 그런 서비스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 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럼 빵 시대가 지고 만타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빵은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만타는 누굽니까? 거기서 넷플릭스가 좀 빠지고요. 넷플릭스가 빠지고 만타에서는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가 좀 추가가 됩니다. 테슬라가 추가하고 넷플릭스가 빠지고 이제 또 하는 기업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하도 제가 많아가지고요. 알려드릴게요. 네. 많다. 우리가 빵이라고 했을 때는 페이스북, 애플, 네, 네.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해서 머리 글자를 땄잖아요. FAANG였는데 많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해서 MANTA 요게 또 뜬다고. 이런 합니다. 용어들이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회사들이 뭐 이렇게 연결고리도 없고 뭐 분류가 업종이 비슷한 데도 아니고 그냥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그룹들을 좀 묶어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많다도 있고 그 빵 대신에 이제 그 N이 빠지고 네. 거기에 M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징하는 M이 들어가서 그 FAAMG라는 또 용어도
뭐 증시 쪽에서는 좀 쓰이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이렇게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업체를 좀 브리핑하는 이런 거지 뭐 이 업체들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업종이 좀 비슷하다거나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그거랑 비슷하네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렇습니다. 그거 외울 때랑 비슷해요. 그냥 조선의 왕이다 말고 이게 특별히 연결성은.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K 빅테크들도 잘 나가는 듯하더니 1분기에 주춤했어요. 어땠습니까? 네이버 뭐 카카오 모두 이제 좀 예상을 밑도는 좀 실적을 좀 받았고요.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 자체가 좀 역성장을 하는 좀 결과가 나와서 좀 이게 이제 좀 그 성장의 한계 이제 좀 지금까지의 성장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두 회사 모두 이제 글로벌을 하고 신규 사업과 글로벌을 좀 키워드로 이제 성장을 계속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크 기업들의 어떤 국내 테크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되는데 네. 뭐 작년에 우리가 뭐 그 골목상권 침해 논란 가지고 다루기도 했지만 이제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이제 또 확장한다고 했을 때 약간 좀 그런 규제 이슈 또 이제 골목상권 침해 이슈에 또 걸릴 수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해법을 이제 두 회사 모두 글로벌에서 좀 더 많은 걸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어떤 뭐 성과가 나온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당분간은 좀 두 회사 모두 원래부터 좀 약간 고평가돼 있었다라는 좀 그 시선들도 있었는데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제 이슈하고 결국 맞물릴 것 같죠? 네. 그 카카오 택시는 괌에서 이제 호출 서비스 이런 네. 거 같이 해본다고 하는데 향후 행보 지켜볼게요. 그리고 우리 소프트뱅크나 게임업계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알겠습니다. 더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오늘 저의 패션은 추노 패션이라고 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늘 꼼꼼한 관찰과 시의적절한 지적 제가 새겨드릴게요. 망나니 같다. 머리를 풀어 헤쳤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발치하고 나서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요즘에 계속 커튼처럼 머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셨네요. 반갑습니다. 다들 추노 패션 보러 들어오시고요. 제 옆에 손님 나와 계시네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갈한 머릿결의 이정우 대표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사실 미술을 잘 몰라도 우리 관심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들어있는 그 작품이 2,500억 원이에요 했을 때 다 깜짝 놀랐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의 순위는 어떨까? 이게 문득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2달쯤 전에 알려주셨던 앤디 워홀의 작품 이거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네, 저희 지난 3월 달에 이제 앤디 워홀의 그림이 크리스티사의 경매에 출품된다는 소식 경제발전소에서 전해드렸었어요. 작품명은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이었는데요. 이 작품 앞에 붙은 샷이라는 단어가 이 작품이 총기 사건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붙은 단어입니다. 예전에 한 여성이 앤디 워홀 작업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 작품을 총으로 쏴서 훼손한 후에 유명해졌는데요. 작품은 5장으로 구성된 시리즈 작업이고 이번에 낙찰된 작품은 5장 중에서 유일하게 손상이 안 된 작업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릴린 먼로의 초상을 담고 있는데 아마 앤디 워홀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작품 한 번쯤 보셨을 정도로 좀 유명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아트 포스터라든지 프린트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좀 대중성 있는 유명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경매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추정가가 대략 이 정도 가격으로 낙찰이 되겠다라는 예상 가격인데 한화 약 2,400억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9일에 2,485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2,485억 원. 그러면 이 정도 작품이 등장을 한다. 기존의 미술 시장에서 소위 고가 작품의 순위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번에 2,485억 원이라는 금액이 낙찰이 되면서 현대미술 작품 중에서는 역대 최고가 달성하게 되었고요. 역대 전체 미술품 중에서도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전에 최고가 1위는 다빈치 작품이었어요. 전체 미술품 중에서 1위가 살바도르 문디라는 작업이었는데 한화 약 5,400억 원대. 좀 넘사벽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2위가 이번에 이제 앤디 워홀이 제친 작품이 피카소 작업입니다.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작업이었고 2,217억 원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앤디 워홀의 작품이 올라오면서 역대 미술품 경매가 2위로 올라섰고 현대미술 작품 중에서는 피카소 제치면서 1위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5등까지 우리 지금 1등, 2등, 3등까지 알아봤는데 4등하고 5등은 누가 있습니까? 4등하고 5등이 네. 같은 인물이에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라는 작가고요. 누워있는 누드 작품이 2,109억 원, 그리고 어깨너머로 시선을 둔 누드라는 작품이 1,945억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 작가가 굉장히 사랑을 받는 모양이네요. 네. 말씀하신 순위를 보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래도 근현대 작가들인 것 같은데 미술 시장에서 요 시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무슨 시대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바로크도 있고 뭐 네. 르네상스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미술 시장에서 일단 팔리는 작품들 위주로 시대별로 구분한 기준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올드 마스터, 근대, 현대 이렇게 나뉘어요. 이 기준으로 작품이 분류돼서 판매가 되는데요. 일단 올드 마스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경매가 1위 자리 굳건히 지킨 다빈치 작업이 올드 마스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14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작업들을 통칭하고요. 대부분 이 시기 작업들 중에서는 좀 남아있는 거장의 작업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좀 수도 많이 적고 가치도 높다 보니까 가격 하락 위험도 좀 적은 편이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높긴 하지만 안정자산으로 좀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근대미술품의 경우에는 19세기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작업들 의미하는데요. 이 근대 작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핫한 장르, 제일 네. 인기 있는 장르는 인상주의 작업들입니다. 이 인상주의 작업이 당시에 이제 주류 예술로 여겨졌던 아카데믹하고 좀 전통적인 기존의 올드마스터 작업에 대항하면서 등장한 사조인데요. 이때 당시에 그림의 주로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후원자나 왕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전통적인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관점이 들어간 주체적인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좀 인상주의 작업들이 형태도 불분명하고 뿌옇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예술이냐, 뭐 벽지로나 써라 이런 식의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후대에는 이제 예술성 인정받으면서 미술시장에서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미술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작업들 통칭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도 예술이야 하는 좀 난해한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들이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서 미술 시장에서 경매에 오르고 또 판매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매사들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곳들이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종종 경매 회사에 따라서 아시아 미술을 추가하거나 혹은 네. 장식 미술품 같은 것들을 추가하면서 판매가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도 바뀌었고 네. 현대미술의 몸값이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대미술 작품이 유독 잘 팔린다 이런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좀 난해한 작업이라 굳이 이런 도전이나 실험적인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실제로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인상주의 작업들, 근대미술 작업들이에요. 경기 불황이 있었던 2008년 이후부터 2013년도까지 미술 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 이 당시에도 낙찰된 작품 43%에서 47%가 근대미술품이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이걸 살펴보면 사실 작품이 한창 만들어지던 때에는 너무 난해하다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업들이 좀 비판적인 의도로 탄생했고 예술성도 어떤 의미에서 있는지가 분석이 되면서 좀 안정적인 작품 장르로 투자 수단으로 평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넥스트 인상주의 화풍이 뭐가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오늘날에 난해하게 여겨지는 당시에 난해했던 인상주의처럼 오늘날에 난해한 현대미술 작업이 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네, 라고 본 거죠. 인상주의도 당시에는 현대미술이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미술 작품 중에도 당시의 인상주의처럼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비판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또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점으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근대 작품이지만 네. 당대에는 그게 최신 트렌드 아니었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꽃병이라는데 꽃병같이 안 보이는데 했던 것들이 차후에 크게 몸값이 올라가니 그러면 지금 내가 모르겠는 것도 이것도 나중에 투자 수단으로서의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건데 재밌네요. 네. BTS 노래나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 노래도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바로크 로코코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날도 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 미술의 작품 가치가 높아지고 또 넥스트 앤디 워홀이 누구냐, 어떤 작가를 우리가 골라서 투자하거나 후원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걸 판단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이분들을 위한 판단의 팁 좀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앤디 워홀의 사례를 토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네. 앤디 워홀이 이제 한참 활동하던 때가 풍요로운 소비 중심 사회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앤디 워홀이 본인의 작품을 통해서 소비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제시했거든요. 이것들이 역으로 그 관객들한테 일종의 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가들을 많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의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좀 유명한 작업이 상어를 엄청나게 거대한 통에 투명한 용액을 담아서 판매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이 이제 1억 원에 처음 거래가 됐는데 1년 만에 130억 원대에 또다시 거래가 됐어요. 1년 만에요? 네, 물론 엄청난 마케팅이 수반됐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직면했을 때 이를 좀 죽음을 아예 전시하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좀 두려움의 요소들, 우리 사회의 맥락을 짚는 작품들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다 보면 좀 투자할 만한 작품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고민, 시대 정신이 뭐냐 이걸 고민해 보는 게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오늘 요거 제대로 공부하고 가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안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 큰일 납니다. 꼭 바르시고요. 오늘도 늘 찾아와 주시는 우리 임영웅 가수의 팬들 고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꼭 들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